오늘 독서 미래에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지. 여기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야. 자, 이 글은 빈센트 반 고흐가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이렇게 금빛 틀, 구릿빛 어떤 배경 색깔이 좀 화려해. 감자 먹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는 예술가가 그 배경이나 틀을 금빛이나 구릿빛으로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거고, 편지에다가. 그 다음에 어두운 등불 아래서 투박한 손, 노동에 지쳐있는 노동자들의 손을 통해서 감자를 먹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렸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것도 여기다 적었어.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 이 2가지하고, 마지막 화가로서 왜 농민들을 그림의 그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농민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배경하고, 그 다음에 농민을 그린 이유와, 그 다음에 그 노동자의 그 어떤 노동에 지쳐있는 손, 뭐 이런 거, 투박한 손, 이런 것들을 그린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자, 그럼 봐봐. 벌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테오야라고 불렀잖아. 테오. 자, 여기 테오는 누구냐면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이야. 동생. 그림 그리고 동생한테 생일 축하하는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에 대한 아까 얘기했지, 그거를 3가지 정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고흐의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쓴다. 한번 볼까? 자, 내 생일에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본다. 그럼 이게 지금 주 목적은 생일 축하란 말이야.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게 이 편지의 목적이야.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 안에 화가로서의 고뇌도 있고요. 왜 그랬는지 그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날은 바로 동생 테오의 생일이고, 이날에 맞춰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유화를 보내고 싶었지만 잘 그리긴 했어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은 보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림 설명하고 볼게. 기억을 되살려 그린 이 그림,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긴 하겠지만 겨울 내내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야 했거든. 아까 얘기했던 그 노동자의 손이야.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단다. 자, 요 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은 빈센트 반 고흐가 화가니까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리면서, 뭐 예를 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예술가적 고뇌, 괴로움이지, 그지? 창작의 고통, 뭐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치열한 싸움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표현할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무리 짓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유화가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게 아니겠어? 여기는 첫 번째 밑줄 쳐볼까? 아무리 마무리하기가 힘들어. 그렇지만 끝까지 해낼 거야. 이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의 예술관을 말하는 거야. 예술관. 그러니까 예술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가득해. 근데 예술가는 이걸 꼭 그려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작품 창작의 고통도 있지만, 이 고통은 작품 창작의 고통, 어떻게 그릴까에 대한 고뇌, 이런 게 다 예술가가 갖고 있는 일종의 숙명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술관 첫 번째가 바로 이거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로서의 가치관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첫 번째.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술가로서의 고뇌와 예술 창작의 고통과 이런 부분들을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은 동생 생일 축하 편지지만 실제로는 예술가로서의 고뇌, 정신적 고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예술가 이거 까먹지 마라. 빈센트 반 고흐에게 예술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야. 행하고 창조하는 것. 물론 고통과 고뇌가 따르는 거지만 참아내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편지 첫 번째 나와 있는 처음 부분이에요. 처음 부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림 안에 있는 거 설명할 거야. 여기부터 이제 중간이 되겠지. 중간. 자, 감자 먹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금빛 틀에 끼우면 좋을 그림이다. 자, 생각해봐. 여기 그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 노동자, 농민이야. 아주 고된 노동 때문에 손은 다 거칠고 터지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금빛 틀이라면 이건 화려한 거잖아. 화려한 거야. 그럼 왜 금빛 틀에다 끼우면 좋은 그림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 그림이 어두운 곳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어두운 곳에 걸려 있을 때 눈에 잘 띄라고 금빛 틀에다가 그림을 그 안에 넣으라고 한 거야. 자, 어두운 실내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두드러지게 생각해봐. 자,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액자에 이 틀이 환하면, 금빛이면 이 안에 있는 그림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대비가 돼가지고 더 어둡게 힘들게 보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림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지. 금빛 틀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어. 잘 익은 밀밭에 짙은 음영 같은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도 괜찮을 거야. 생각해봐. 이 그림 안에 있는 분위기는 어때?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두운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 겉에 싸고 있는 틀이나 아니면 벽지가 화려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들의 모습이 대비된단 말이야. 더 잘 눈에 띌 거야. 어쨌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밑줄 쳐볼까? 금빛 틀 말고 하나가 뭐야? 밀밭의 짙은 음영과 같은 벽지라고 얘기했어. 밀밭에 짙은 음영이 있는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놓으라고 했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돋보여야 한다잖아. 나왔네 이거야. 그림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금빛 틀에다 걸어놨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밀밭 짙은 음영 같은 벽지로 도배한 벽에다 걸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 이 그림이 돋보인다. 어두운 배경, 특히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몹시 어두컴컴한 실내 이 안에 들여다보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결국은 여기 지금 우중충한 배경에다가 그림을 걸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림 안도 어두운 배경이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것이 그 그림 전체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금빛 틀에다가 그림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림의 어두운 색조가 너무 많으니까 우중중한 배경, 어두운 배경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죠. 자, 실제로 그것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듯했어. 왜냐하면 화덕과 하얀 회벽 앞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관객에게 바짝 다가와 있는 셈이니까. 생각해봐. 화덕과 하얀 회벽, 타오르는 불빛. 자,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 어두운 곳에서 이걸 보면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금빛 틀에다 집어넣으라고 한 거야. 어두운 색조가 그림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런 불빛은 그림 바깥쪽에 있지만
원래는 모든 사람을 뒤편에서 비추고 있거든. 자, 그러면 자, 실제 그 빛이 있잖아. 금빛 액자 테두리처럼 느껴진 거지. 그 그림 속에서 원래는 모든 사람을 뒤편에서 비추고 있거든. 그러면 실제 현장의 빛이 마치 금빛 액자를 두른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자, 이제 그림 설명할게. 이 그림은 짙은 금빛이나 구릿빛 배경에 걸든 그런 액자를 사든 돋보이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구릿빛 배경에 걸든 아니면 그런 액자를 사용하든 이 두 가지 방법이 그림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아, 여기 빠졌네. 짙은 금빛도 빠졌어. 그래서 이 그림은 짙은 금빛, 구릿빛 배경의 액자 이런 거에 해야지만 돋보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말을 명심해다오. 그것이 금빛 색조와 어울리면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을 밝아 보이게 해줄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란 말, 제발 명심해다오.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에 감자 먹는 사람들은 이 그림 자체가 어두운 느낌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액자의 틀이나 이 배경이 우중중하고 뭐 어두우면 이 그림이 살지가 않아. 그러니까 바깥의 벽지는 위에서 말한 대로 구릿빛 배경이든지 아니면 액자의 틀을 금빛으로 해주면 이 그림이 훨씬 돋보일 것 같아. 그래갖고 두 번, 세 번 동생한테 이 그림을 받게 되면 그렇게 걸어놓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빈센트 반 고흐가 감정 먹는 사람들 그림에 대한 애정 이게 높다는 얘기지.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걸어놓는 것까지 당부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데 뭐라 하냐면 금빛 색조와 어울리면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밝아진다 했지.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자 보세요. 칙칙하고 시커먼 배경에 놓이면 대리석처럼 그냥 번지르해 보일 면도 누그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칙칙한 데다 놓으면 이 그림이 갖고 있는 밝은 부분도 그냥 다 묻혀버린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배경을 밝게 했으면 좋겠다.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빛 배경이나 금빛 틀이면 훨씬 더 돋보이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벽지나 틀에 관한 것을 또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금빛 테두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 구릿빛 벽면에 배경으로 걸어야 되는 이유, 이 부분을 간곡하게 동생한테 부탁한 부분이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중간 두 번째 아직도 중간이다. 두 번째 중간 2번 해봐봐. 어제 에인트호번에서 그림을 그린 친구한테 그것을 들고 갔어. 그것은 아까 그림 그렸던 그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이겠지. 에인트호번 네덜란드. 자, 한 사흘쯤 있다가 다시 찾아가 달걀 흰자 위를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마무리 손질을 할까 해. 달걀은 흰자위를 왜 칠할까요? 그러면 원래 이 유화 그림에 유화에다가 달걀 흰자를 섞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독특하지, 그지?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은 유화물이 아니라 흰자위, 달걀 흰자위에 섞어서 유화를 그리는 기법을 사용한 거지. 여기저기 마무리 손질해서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채색 기법을 배우는데 열심인 이 친구는, 에인트호번의 이 친구는
그 그림을 특별하게 여기더구나. 이 말은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을 이 그림의 훌륭한 점, 그림이 갖고 있는 가치를 알아봤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친구가 특별하게 여기더군. 그는 내가 석판화로 찍은 습작을 본 적이 있어. 그러면 이 에인토벤의 친구는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작품들을 옛날에도 본 적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그렇게나 색과 소묘에서 향상되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지. 자, 그러면 과거에 석판화로 찍은 습작을 봤을 때는 에인토벤의 이 친구는 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이번에 감자 먹는 사람들을 갖다 보여주니까 특별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색감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게 과거에 석판화 습작할 때보다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작품이 더 훌륭해졌다는 거지. 자, 그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해졌다고 얘기한 거다. 그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림을 잘 관찰하고, 자, 그림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야.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손. 자, 이게 실제로 빈센트 반 고흐가 농부의 머리를 정말 리얼하게 그렸다는 얘기지. 주먹도 그렇고요. 실제의 모습을 제대로 그렸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손. 손은 일반적인 그림의 손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그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친구는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고선 와, 자, 그림 잘 그렸네. 색감도 그렇고 또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모델들의 얼굴과 머리와 주먹 이런 것들이 정말 리얼하게 잘 그렸어. 그리고 손도 빈센트 반 고흐의 화가 나름대로 잘 분석하고 이해해서 그렸다고 칭찬한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요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캠퍼스에 옮겨보고 싶었대. 그러면 저 친구가 손을 달리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은 빈센트 반 고흐가 직접 말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불 아래에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손으로 감자를 가지러 가는 저 손은 바로 노동의 그 손과 일치한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의 창작 의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빈센트 반 고흐는 바로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농부의 손은 어떨까? 되게 거칠겠지. 투박하고 갈라지고. 근데 그 농부의 손이 갈라진 건 노동을 한 거야. 노동은 아름다운 거죠. 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잖아. 그럼 저들이 한 노동은 아름다운 거거든. 근데 손은 투박하고 거칠고 갈라져 있어. 어떻게 보면 삶은 저런 거야. 투박하고 갈라지고 거칠지만 아름다운 거야.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자, 그래서 창작 의도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지.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다. 지금 내가 설명한 그대로죠. 노동은 신성하고 아름다운 거야. 물론 겉모습, 손은 거칠고 투박하고 갈라지고 볼품없지만 그게 어쩌면 삶을 지탱해주는 아름다운 노동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그리고 싶다는 거지. 그게 이제 미적 아름다움이 아니야. 절대로 그 손이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에 주목해야 되는 거야.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그 우리와 같은 교양 있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은 무슨 삶일까? 농민의 삶이겠죠. 농민의 삶은 노동,
여기서는 신체 노동이야. 육체 노동의 삶을 그리고 싶었다는 거야.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감탄하고 맞아, 그렇지, 우리의 삶은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거고 값진 거야. 뭐 이런 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투박하고 거칠고 갈라지고 막 볼품없는 그 손을 거기에 클로즈업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볼까? 자,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을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투박한 모습 그대로 그리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을 굳히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 그림은 어떻을까? 농민의 손이 부드럽게 묘사됐겠지. 근데 이렇게 그리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위에 보니까 이들의 삶, 그들의 삶이 감탄하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대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노동의 그 결과는 거칠고 투박하고 갈라지고 볼품없는 그런 손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왔던 투박한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거야. 그게 자기 생각에는 더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저것을 왜곡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그리는 게 아니라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그 안에서의 가치 이런 걸 담아야 한다는 게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날씨와 풍광에 색이 발해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에 꾀재재한 파란 치마 조끼.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자, 그러니까 예술관이 이렇단 말이야. 자, 보세요. 누더기에 꾀재재하고 파란 치마 조끼를 걸친 시골 소녀. 자, 그냥 그대로의 자연미에 해당되겠지. 뭔가 꾸미거나 포장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니까 자연미가 더 좋아 보여. 그래서 그대로 그리는 거야.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입었다면 그녀의 참모습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참모습이 아니고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는 신사의 외투. 자, 이런 것들은 정반대음이죠. 신사의 외투, 이건 꾸민 거예요. 농민의 작업복, 이건 꾸민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더 좋아 보인다, 더 가치가 있다,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다가 빈센트 반 고흐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작업복은 자연적인 거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치장하고 꾸미지 않은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간 본연의 모습은 저런 거야. 그게 더 나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림을 그린다. 주일에 교회 갈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나는 농민, 투박한 모습, 투박한 삶, 작업복의 모습을 그리는 거야. 농촌 생활의 관례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이거는 농촌 관례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리는 건 이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그린 예술가하고 정반대겠지. 잘못일 거야.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야 좋지. 여기서 베이컨, 연기 나는 삶은 감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두 일반적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야. 보통 사람들 삶의 모습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건 그게 아름답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관을 좀 정리를 하면 인간적인 삶, 이게 아름답단 말이야. 두 번째, 자연미, 꾸미지 않은 자연미. 그 다음에 진솔한 거. 뭐 이 진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농민의 모습도 진솔할 수 있지만 화가가 표현하는 것도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그대로 그리는 거. 이게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두 번째 예술관이 나왔어. 뭐라 그래야 돼? 시골을 그린 그림.
이런 것들이 나야 좋지. 이게 두 번째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관이란 말이에요. 아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잠깐 봅시다. 여기 아까 1번이라고 했던 예술관을 한번 볼까? 밀밭에서 어쩌고저쩌고 여기다. 자, 뭐라 했지? 자, 첫 번째 예술관은 예술은 끔찍하고 힘든 일이지만 참아내야 된다. 이 색깔 달라고 그러죠. 이게 첫 번째 예술관이야. 예술관은 뭐 해야 돼? 창작의 고통, 그 다음에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것의 고뇌, 어떻게 그릴까? 하지만 끝까지 해내야 된다. 이게 행하고 창조해야 가는 게 예술가들이 지녀야 되는 첫 번째 예술관. 지금 두 번째 예술관은 좀 내용이 많아졌는데 바로 이거야. 시골을 그릴 때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냄새,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예술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인간적인 삶을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빈센트 반 고흐가 가지고 있는 예술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가난하니까 뭐 불결하고 이런 거 안 되지. 그 다음에 외양간 냄새를 진동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다. 이것까지 다 밑줄을 쳐줄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가난한 건 불편한 거지 불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외양간의 거름 냄새는 냄새가 지독하지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볼품이 없어. 왜? 거기 나온 모델들이 아름답고 화려하지가 않아.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그리는 게 오히려 인간적인 삶, 자연스러움, 진솔한 표현이다. 예술관 두 번째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밭에서는 미리 익어가거나 감자퇴비 거름 냄새가 나는데 이건 도시민들에게도 사실은 이게 있어야 먹고 사는 거 유익한 거죠. 자, 일단 요거 넘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봅시다. 다른 것보다 이렇게 주목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좀 약간 두드러지게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냄새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당연하지 않겠어? 저 거름이 있어야 수확을 하고 농작물을 잘 키울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다 도시민들에게 먹거리가 되는 건데. 그렇지만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냐? 어울려 안 어울려? 하나도 안 어울리지.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의 생활에 향수가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안 어울리지요. 되겠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지.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질문하고 있지만 우리가 답을 다 알아.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쓴 거야. 당연히 향수는 돼야 나면 안 되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중간 가봅시다. 여기도 중간에 세 번째로 한번 볼게. 이 그림에 너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을까 무척 궁금하구나. 그러면 너의 마음에 드는 게 있기를 바란다. 포르티에 씨가 내 작품을 다룰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쁘다. 그러면 이 포르티에라는 분은 고흐의 미술작품, 예술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이겠지. 마치 아까 에인트호벤의 친구처럼.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안심한다는 게 뭐야? 기쁘다는 게 뭐야? 내 작품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란 말이지. 이 사람은 판매상이래. 판매상. 그림 파는 사람. 가치가 높으면 높은 금액으로 팔아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야. 듀랑-류엘은 소묘를 중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유화를 보여다오.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도 보여주라는 거야. 그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말든 상관없지만 한 번쯤은 보여주어야겠지. 일단은 보여주래.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틀림없이 웬 졸작이야 망작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의 예술적 가치는 포르티에 같은 판매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듀랑-류엘 같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틀림없이 웬 졸작이야. 졸작이 뭐지? 형편없는 작품? 망작이지.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 근데 이거는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면 우리가 그림을 내어놓으면 웬 졸작이야 뭐 이런 잠깐만 들을 텐데 틀림없이 졸작이 들을 텐데 사실 너도 나처럼 이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내놓아야 돼. 그럼 감자 먹는 사람들은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이라고. 자, 틀림없이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그림이라고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 그래도 형식적으로 보여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관계없이 우리 그림은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이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졸작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라는 뜻이야. 자,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그렸다라는 반고의 어떤 자부심이 느껴져.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또, 자, 예술가 세 번째 보자. 예술가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 자,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면, 이 말은 그렸단 말이야. 그렇게 애썼단 말이야. 자, 그럼 세 번째 빈센트 van 고흐의 예술관. 이거는 뭐냐면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림의 참다운 본질이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술은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예술 작품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 힘들지만. 그래서 예술관 세 번째가 바로 이거다. 예술은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 되겠지. 자, 밀레, 드그루,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라는 혹평에 흔들리지 않는 모범적인 모습. 그럼 이 사람들은 밀레건 드그루건 전부 다 빈센트 van 고흐에게는 모범적인 화가들이 되겠지. 이들도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는 혹평을 들었지만 진솔하고 정직한 그림을 그렸던 모범적인 모습을 가진 화가들이라고 평가하는 거야. 훌륭하다는 얘기지. 빈센트 van 고흐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 같다. 이거 대부분 농촌 생활이거나 농민을 그린 그림이야. 하지만 사람들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밀레 드그루 같은 사람은 이 그림을 열심히 그렸단 말이야. 빈센트 van 고흐도 그들을 모범 삼아 그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관 끝까지 지키겠다. 예술관을 호소하겠다.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그런 얘기야.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돼. 감정입처럼. 지금의 화가들의 모습은 도움이 안 돼. 화가들은 농민이 되어서 농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으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나는 번번이 농부들이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또 다른 세상이 뭘까? 화가처럼 이 사람들처럼 이 화가들은 자, 농민의 삶을 이해를 못하지. 농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냄새나고 악취나고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은 이건 농민의 세상이야. 농촌의 세상이라고. 그럼 농민의 세상은 진솔한 거지요. 정직한 거지요. 이게 바로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라고 했어. 진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빈센트 van 고흐는 농민의 삶을 진실, 정직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그 농민의 삶을 표현하려면 농민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의 화가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 많은 점에서 교양 있는 세계보다 아까 나왔던 화려한 신사복 같은 게 바로 이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야, 세계야. 훨씬 더 나은 세상 말이야. 훨씬 더 나은 세상은 바로 농민들이 사는 또 다른 세상을 의미하는 거지. 여기 지금 잘 확인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앞에 걸로 한다면 이런 것들은 작업복과 같은 거, 작업복. 아까 나왔었지? 위로 잠깐 가볼까? 자, 위에 보면, 자, 여기 지금 봐봐. 뭐라 했냐면, 베이컨과 연기, 감자삼 냄새, 더럽고 진정하고 거름 냄새, 이런 것들이 바로 농민들의 삶이라고. 진솔한 삶, 정직한 삶, 진실된 삶. 근데 도시에 살고 있는 화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작업복의 반대가 뭐라 했어? 여기 있잖아. 외투라고 했죠. 외투. 이건 도시의 삶, 화려한 삶, 거짓된 삶, 겉만 화려한 삶이야. 진솔한 삶이 아니야. 자, 그래서 교양 있는 세계가 바로 아까 나왔던 걸로 하면 외투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 하겠니? 이 말은 그들은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진솔한 세상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란 말이야. 농민들이 있잖아. 예술이나 여타에 많은 것 알 필요가 있어? 왜? 이미 진솔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굳이 다른 것 알아야 돼? 알 필요가 없다고. 이 말은 빈센트 반 고흐 입장에서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제일 중요한 삶은 진솔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야. 그럼 농민은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다른 걸 알아야 돼? 알 필요가 없어. 예술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미 아름다운데 무슨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결국 농민들은 이미 삶의 진정한 본질과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실제로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습작들 몇 점이 아직 남아있어. 자, 마무리할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가 테오 동생한테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작은 습작들 몇 점이 아직 남아있어. 더 큰 것에 매달리다 보니 작은 것을 끝맺지 못했음을 너도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빈센트 반 고흐는 감자 먹는 사람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그리지 못했다. 이 유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큰 것이란 말이야. 더 큰 것. 감자 먹는 사람들. 완성하고 그림이 마르면 곧 소품들도 함께 작은 상자에 넣어 보낼 거야. 그러니까 일단 감자 먹는 사람들 이 더 큰 그림 이 유아가 먼저 완성이 돼야지 작은 소품들, 작은 것들도 끝낼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그러니 그 두 번째 석판화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석판화는 위에서 말한 작은 습작들 몇 점이야? 라고 생각해야 돼. 얘네들을 포기한다는 이유는 어디에 매달린다는 얘기야? 더 큰 것, 유화, 감자 먹는 사람들에 매달리겠다. 그러니까 작은 습작들 몇 점은 두 번째 판화인데 포기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가 포르티에 씨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는 믿을 만한 의견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야. 자, 그의 믿을 만한 의견은 객관적인 평가야, 평가. 그림에 대한 평가. 여기 유화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진실되게 평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반 고흐가 포르티에 씨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거야. 기대하고 있는 거야. 내 그림 작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에 매달리고 있고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솔한 모습이고 훌륭한 그림이라는 걸
포르티에 씨가 객관적으로도 훌륭하다고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가 되겠지. 자, 이 그림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사하는 것을 거의 잊었어.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이야. 걱정이 적지 않지만 이 분야의 화가, 이 분야는 어떤 화가야? 아까 나왔던 비슷한 화가 모범적인 화가 있었잖아. 농민을 그리는 화가들 있잖아. 이 분야가 진솔되고 진실된 농민의 모습, 노동의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리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야의 화가들은 농민 못지않게 고통스럽고 힘겹고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편한 삶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분야 화가들은 농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진솔한 모습을 담고 있는 화가들은 농민 못지않게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가 없다. 왜? 이거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그려야 될까? 뭘 그려야 될까? 이런 고뇌와 고통과 막 이런 아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다. 누구처럼? 모델인 농민들처럼,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들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니, 자, 조금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계속 농민의 모습, 진솔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사람이니까 물질적 어려움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무너져서, 그것 물질적 어려움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별 신경 안 써. 고통스럽고 힘들고 안락한 생활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서 사는 게 행복해. 계속 그리겠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화가로서의 어떤 의지를 드러낸 거야. 자기의 예술관을 실현하겠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는 이걸 계속해서 추구하겠다. 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자기 확신이야. 지난 며칠간 계속 유아한 점 때문에 애를 먹었어. 왜냐하면 물감이 섞여 붓을 더럽힐지도 모르니 완전히 마를 때까지 널쩍한 붓을 쓸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널쩍한 붓을 쓰면 금방금방 그리잖아.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넓지 않은 좁은 붓에다 계속 그림을 그리니까 며칠 동안 계속 유화 작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감을 섞어 붓을 더럽힐지도 모르니 계속 물감을 닦고 빤 다음에 말린 다음에 다른 색깔을 찍어서 그림을 그린다고. 게다가 널쩍한 붓은 오래 걸리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쓸 수가 없지요.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작은 붓으로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이게 창작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 만드는 것도 창작이지만 새로운 예술품을 완성하기 위한 고통, 과정의 힘겨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다. 난 끝까지 만들 거야. 이게 아름다움이니까. 이게 내가 추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친구에게 가져가서 망치고 있다는 건 아닌지 물어봐야 하고, 마무리할 때 그의 작업실까지 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한테 가져가가지고, 나 잘 그리고 있어, 이거? 괜찮니? 그 다음에 마무리 잘 된 거야? 이런 거 다 물어보고 확인받고 하려면 결국은 그림을 아는 친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런 얘기야. 너도 이 작품의 독창성을 볼 수 있을 거야. 아까 독창성이 뭐라 했지? 진솔한 노동자의 모습, 농민의 모습, 진실된 표현, 그 다음 또 있었어? 진솔, 진실,
뭐라고? 정직. 그렇지, 정직. 자, 그러면 자, 요거에 반대로 한번 볼게. 이건 빈센트 van 고흐가 이 그림을 통해서 추구하는 거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빈센트 van 고흐 말고 다른 화가들, 도시에 살고 있는 화려한 화가들은 뭘 쫓을까? 관례를 쫓겠죠. 관례는 뭐야? 부드러운 손, 모습. 농민을 그리는데 농민이 되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피상적이고 겉에서 보는 좋은 면만 그린 거야. 이런 걸 낭만적이라고 하지. 낭만적인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그건 관례에 따라서 농민을 그린 거고, 빈센트 van 고흐가 아니라 고흐지, 그지? 고흐는 그렇게 관례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진솔하게, 자신도 진솔하게 그리고 진솔한 삶을 표현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전달하고 정직한 삶이 아름답다는 걸 표현하고 이러고 싶다는 거야. 이게 이 감자 먹는 사람들 이 그림의 독창성, 다른 그림하고 다른 그림의 본질이란 말이야. 너도 태호, 동생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오늘 날짜에 맞추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니까 계속 수정하고 망치지 않으라고 조심하고 잘 표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하고 몰두했는데도 잘 안 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고, 다시 한번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빈다.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악수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악수는 그 꽃법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잘 있어 안녕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야. 동생한테 악수한다는. 언제나 너의 빈센트. 1885년 4월 30날. 이게 편지라는 거 그냥 알 수 있죠. 맨 끝에 부분 보면 100% 편지지, 그지? 처음에 태호에게 이것도 편지고요. 자, 그러면 이 감자 먹는 사람들 뭐 글의 종류부터 해서 한번 시험 공부할 때 하는 걸 볼까? 첫 번째, 이 글은 편지글이다. 편지글을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서간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동생 태호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감자 먹는 사람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과정, 자신의 예술관,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중요하지.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을 나중에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 아주 강조했어. 금빛 나는 틀에다 걸라고 하든지 구릿빛 나는 배경이 좋겠어. 그래야지만 이 어두운 배경이 돋보일 거야. 그리고 감자 먹는 사람들의 그 손 주목해야 되는 게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잖아. 그런 얘기가 들어간 거지. 자, 그래서 이 편지글의 성격은 일단 예시적이죠. 누구 나왔어? 아까 나왔었잖아. 밀레 그림을 드그루 같은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거, 감자 먹는 사람들, 이 석파나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특히 그 중개 판매상,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는 판매상도 나오고, 자신의 그 작품을 졸작이야라고 얘기할 사람, 그래도 보여주라고 한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예시, 보통 이런 걸 뭐라 하면 예화 이렇게 이야기, 예를 든 이야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편지는 고백적이야. 무슨 고백을 알고 있을까? 감정 먹는 사람들 같은 그림이 진짜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자신이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동생한테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예술관도 고백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인데 이 편지. 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자, 그림 과정, 그림 그리는 과정. 나왔나? 나오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동생 태호가 이 그림을 받아보고 이 과정을 듣고 나서 좀 그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설명한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술관이다. 예술관. 빈센트 van 고흐의 예술관. 이것은 세 가지가 나왔죠. 창작에 고뇌와 고통이 있는 게 예술가다. 하지만 예술가는 끝까지 행하고 실천하고 그림을 완성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술가는 진솔하고 진실되고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살려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세 번째, 예술가 삶을 진지하게, 자, 예술을 통해서 독자들은, 감상자들은 진지한 자기 반성을,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예술가들이 지향해야 되는 예술 작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술관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예술관 세 가지를 좀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술관을 머릿속으로 좀 기억해둬. 알았지? 자, 그러면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 예술관 1, 2, 3을 보니까 고통과 고뇌도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게 예술관. 두 번째, 진솔하고 진실되고 자연미를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게 예술관. 세 번째, 지금 말대로 감상자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반성하는 거, 이게 예술관이라고 그랬잖아. 이 예술관은 뭐하고 통하는 거냐면 삶의 태도하고 똑같은 거야. 예술가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삶도 이렇게 진지하게 심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화가가 직접 자기 그림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사실이죠.